자,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생활과 윤리. 자, 이번 단어는 예술과 종교에 관한 윤리를 얘기를 해볼 텐데, 실제 문제에는 뭐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정도?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굳이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말장난이라고 하는 교묘한 말로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함정을 파놓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큰 그림들만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피해가는지 그 생각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예술과 종교의 윤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제 예술 윤리를 먼저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 종교 얘기를 할 텐데, 자, 먼저 예술 윤리. 자, 예술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다양한 분야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음악이 됐을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문학작품들도 예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쨌건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마 목적일 것이고, 또는 이제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 그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삶의 감정이 풍부해지고 등등등 좋은 말 이어질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온 것인데, 자, 예술 작품, 즉 예술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내용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자, 바로 얘기를 들어가면은, 자,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우리가 절대적 도덕주의와, 자, 그 다음 절대적 신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신미주의. 자, 절대적 도덕주의라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야. 예술 작품이 어때야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 즉 뭐냐면 예술 작품은 사회적으로 또는 개개인의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어때야 된다? 그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즉 뭐냐면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인품이라든지 아니면 성품 또는 뭐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절대적 도덕주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이부터 뭐 청소년, 어른 할 거 없이 그 예술 작품을 접함으로써 정서가 순화되고 보다 선한 것, 더 쉬운 말은 보다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누가? 예술 작품이. 자, 이런 쪽이 이제 절대적 도덕주의가 될 것이고, 절대적 신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아니다. 딱 우리 사실은 이 말만 기억하면 돼. 예술은 그냥 예술일 뿐이라는 거지. 즉, 예술은 오직 뭐만 추구하면 된다? 미적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그리고 예술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예술 작품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보면은 사람들 정서에 안 좋을 거야. 사람들 인간성에 어떤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런 걸 많이 보면 사람이 악해질 수 있어. 이런 식에 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적 신미주의가 될 거야. 자, 대표적인 사상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플라톤. 자, 플라톤. 자, 그리고 톨스토이. 주로 이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라는 사람과 그다음 스핑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얘기는 거의 뻔해. 좀 뻔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도덕주의가 말하는 것은 좋은 작품, 올바른 작품, 선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하면, 신미주의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술은 예술일 뿐이다. 즉 예술을 위한 예술. 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된다. 즉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작가가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성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이런 거 고려하는 것은 예술과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야.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예술 작품을 아름다움 그 자체로 바라볼 것인가, 즉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되는 것인가? 사회적인 영향력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뭐냐면 둘은 공통점 뭐냐면은 미적 가치를 추구해. 미적 가치를 추구해, 당연히. 그런데 절대적 도덕주의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런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도덕주의고, 신미주의는 아니다, 이것만 추구하면 된다. 예술은 예술일 뿐, 예술은 예술을 위한 거고, 아름다움을 위한 것일 뿐, 그 다른 사회적 기타 영향력 같은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포인트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절대적 도덕주의자들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여예술, 참여예술.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여예술론이 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예술, 즉 순수한 미적 아름다움 가치만 추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순수예술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시험 문제에는 주로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정해서 문제를 내게 될 거야, 아마도. 그랬을 때 이제 둘 다 공통적으로 당연히 예술이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다가 플러스 사회적인 영향력,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하는 것은 도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미주의다라고 정리하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뭘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온 얘기지, 윤리적인 얘기를 할 때, 그치? 그래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조금 더 보면은 유교적 사상, 특히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자, 예와 악을 아주 강조한다고 얘기를 해. 예와 악.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음악 할 때 그 악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즐거움, 뭐 음악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왜 예전 그 양반 사대부들 보면 뭐 하니? 정자에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난도 친다 그러지. 이런 게 다 뭐냐면은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인성을, 내 내면을 다스린다, 내면을 올바른 방향으로 닦아나간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와 악을 강조한다는 얘기를 누가, 공자가 한 거고. 자, 뭐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는 그리스에서 뭐 선미 사상이라고 하는데, 선미, 착할 선자에 아름다울 미자야. 자, 플라톤이 바로 이제 그리스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착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 자, 대부분 보니까는 어느 쪽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지? 그렇지. 절대적 도덕주의에 가까운 입장들이야. 자, 한 명 더, 칸트. 자, 칸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미와, 즉 아름다움과 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대? 형식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있다. 즉 아름다움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본 다음에 어떤 마음의 움직임, 마음이 닦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기분이 들게 되고,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과정이 일종의 뭐랑 같다는 거야? 선. 칸트가 얘기하는 의무. 그거를 행했을 때의 감정과 판단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와 선은 형식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 자, 그래서 미는, 즉 예술은 어디에? 예술의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느 차원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도덕적, 즉 도덕성의 측면까지, 차원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누구 주장이다? 칸트의 주장이다. 여기 나온 이런 이제 세 주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 가깝다? 절대적 도덕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예술윤리를 처음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도덕주의와 신미주의 이야기.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 자, 그래서 양쪽의 사상, 그리고 요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자.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 예술 작품들이 인간한테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야. 그치? 그런 거 얘기를 한번 해봤다라는 점. 자, 이렇게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정리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실용적인, 실천적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예술과 외설. 예술과 외설. 이제 뭐, 외설 같은 경우에는, 포르노그래피라고 부르는, 그치? 자, 이게 될 텐데, 요새는 조금 그렇게 인기 심한 것 같지 않은데, 한 90년대 이때만 해도 되게 시끄러웠어. 그래서 어떤 작품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연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예술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외설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 자, 그런데, 절대적인 사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야.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야한 장면이 나왔다라 그래서 그건 외설이다. 그게 무슨 없는 거고, 그치? 왜냐면 어떤 작품의 흐름상 그런 장면이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야. 또는 뭐 이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논란들에 대한 생각 고민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예술과 외설을 구별하는 가장 큰 잣대, 큰 기준은 아마도 창작 의도겠지, 창작 의도. 창작 의도. 자, 어떤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은 이것이 어떤 성적 쾌락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야? 미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창작 의도가 그거다. 자, 그러나 외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상업성. 또는 어떤 육체적 쾌락. 즉, 뭐냐면은, 돈을 벌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있잖아. 그런 뭐, 야한 뭐, 그런 것들, 야구 동영상 같은 것들, 그치?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뭘로 봐야 되니? 외설로 볼 수 있겠지. 왜? 철저히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될 거야. 그치? 어떤 미적 가치를 추구하기도 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작 의도를 가지고 가장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왜? 창작자한테 가서 당신은 이거 만든 의도가 뭐예요? 그러면은 창작자의 의도를 누가 알 거야? 그 사람 마음속을. 그치? 그래서 조금 구별이 그래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가 보면은 대개의 경우 좀 구별 가능할 것 같아. 예술로 볼지 외설로 봐야 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술 작품 경우에는 우리가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는 희열이라고 하기 좀 그래. 사실 이거는 정화라는 거에 가까워. 정화. 어떤 쾌락, 희열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에 남아있는 어떤 묻은 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만족을 느끼는 단계. 너무 어렵나?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아마도 이걸 느끼게 될 거야.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외설 같은 경우에는 좀 육체적 쾌락 이쪽으로 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건 꼭 기억을 해야 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있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힘들다라는 점. 자, 그래서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 이거를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예술이 됐건 외설이 됐건 그거를 구분하는 잣대나 기준이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그러면 예술이냐 외설이냐가 구분이 힘들다라고 하면 대체 창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어떤 작품의 창작을 제한해야 되는가? 제한해야 되는가? 자,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나라도 뭐 아직까지 뭐가 있니? 영화나 이게 만들어지면은 어디가? 뭐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받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과도한 폭력성, 과도한 뭐 야한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니? 19금 딱지가 붙어서인 채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뭐 외설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예 개봉이라든지 어떤 대중들한테 오픈되는 걸 막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거에 대한 논란인 거야.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구분하는 정확한 아주 법적인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히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러면은 창작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에 대한 논란인 거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되는 거지. 그치?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막을 수 있는가? 오픈시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걸 어떻게 막으면 안 된다. 왜?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대중의 몫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기준은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외설이라고 해보자. 외설. 이건 100% 외설이야. 이거는 어떠한 예술적 미적 가치도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감각적 쾌락만을 위해서 사람을 자극시켜서 그거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 볼 수 없는 게 외설이라고 쳐보자. 외설은 그럼 왜 문제가 될까?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외설의 문제점. 자, 당연히 뭘까? 지나친 상업화. 그렇지? 지나친 상업화야. 자,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미적 가치가 어떻게 되니? 없어지게 되겠지? 그렇지? 미적 가치가 아예 사라지게 될 거야. 그렇지? 또 뭘까? 사회적으로 어떤 모방 심리라든지 아니면 왜곡된 관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내용들. 또 뭐 보는 사람 하여금 뭐 수치심과 불쾌감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 그치? 흔히 알고 있는 어른들이 보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시지. 자, 그럼 우리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외설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칸트 얘기 나오는데, 우리 칸트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니? 인간을 뭘로 대해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외설같이 상업적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칸트가 보기에는 어떤 게 되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 바로 뭐야? 인간을 뭘로 대한 거야? 인간을 수단으로 대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외설은 안 되겠지, 칸트가 보기에는. 왜? 인간을 돈 버는 도구, 수단으로 봤단 말이야. 어떤 쾌락을 주는 도구, 수단으로 본 거야. 자, 공리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외설에 대해 찬성을 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외설은 사회적 효용성, 즉 사회적 효용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눈에 익혀두도록 하자. 자, 그럼 현대사회에서 예술이 가지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 자, 바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술의 상업화야, 상업화. 예술의 상업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은 되게 미묘한 말이야. 자, 예술의 상업화라는 뭐냐면은 예술 작품을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사실 얘기거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술 작품 하는 사람들, 예술가들은 뭐 먹고 살아? 예술 활동을 해서 돈을 벌긴 벌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 왜 굳이 상업화란 얘기를 했냐면, 자,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예술이 본래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뭐니? 미적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 예를 들어서 도덕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어떤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예술일 텐데, 상업화가 됐다라는 거는 뭐만 하는 거니? 돈 되는 것만 하는 거거든. 그럼 돈 되는 것만 하면은 예술이 원래 추구해야 되는 이런 말들 좀 줄여서 얘기해 볼까? 본래적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술의 상업화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지, 문제점. 자, 현대사회가 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대중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예술 작품이 특정 소수한테만, 특정 소수의 부유한 특권 계층들만 누릴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니야. 과거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음악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악단을 돈 주고 뭐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여서 듣는 거였고, 그치? 미술의 경우에도 뭐였어?
그림 잘 그리는 화가를 돈 주고 사가지고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는 어떠니?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예술 활동을 즐길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 대중문화, 대중예술의 장점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러다 보니 단점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떤 단점? 지나친 상업화 때문에 돈 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는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직 뭐니? 대중들이 쉽게 구매할 만한 것들을 자꾸 양산해내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대중들이 비판의식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되는 거야. 즉 과거에는 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비판, 그런 주제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돈 되는 것만 만들다 보니까 어때? 사회와 분리된 채 돈 되는 것만 만들어내는 게 예술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지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해놓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상업성을 아주 긍정한 사람이야. 긍정한 사람. 긍정한 사람. 우리가 뭐 팝 아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팝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팝아트의 뭐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앤디 워홀은 뭐 자기가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을 공장으로까지 묘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술이 왜 상업화가 되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예술의 상업성이 가진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사실은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정도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예술의 상업화는 대중문화 발달과 함께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 더 이상 예술은 어떻게 특정 소수만 향유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들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문제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예술에 대한 얘기는 저 끝난 것 같아. 크게 한번 세 단계로 정리해볼까? 자, 절대적 도덕주의, 절대적 신미주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한 거야? 그렇지. 예술과 외설의 논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넘어갔지? 대중예술. 그래서 예술의 상업성이 가지는 양면성,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 특히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단점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 큰 그림에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예술부 마무리 지었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한번 종교 얘기해보자. 종교 얘기. 종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또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신교를 인정하는 사회고 다양한 종교가 다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도 해.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거든. 그치? 우리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만 예를 들어도 결국은 뭘까? 이슬람교와 어떤 기독교 간의 경쟁, 대립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치? 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도 뭐야?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종교라는 부분이 되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종 사회 갈등이 한 원인이기도 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교에 대한 생각 한 번씩 좀 꼭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걸 얘기를 먼저 해보자. 종교라는 거, 어떤 종교인지 특정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 종교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씩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보자라고 하면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다 사상가들마다 관점이 있을 뿐인데, 첫 번째 말할 사람은 엘리아데라는 사람. 자, 엘리아데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 성과 속의 조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성현이란 말을 해. 성현. 자, 정리해 볼게. 자, 뭐냐면은 엘리아데가 말하는 건 이 성이라는 거는 성스러움이야. 성스러움. 자, 성스러움 무슨 영역이 될까? 종교적인 영역이 되겠지. 자,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 즉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속에 대한 얘기가 될 거야.
그치? 자,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아드 입장에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신이 만들어낸 거야. 신이 창조한 세상이야. 신이 창조한 세상이야. 즉 신은 실존하는 거야. 신은 실제로 있는 거야. 왜? 신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만들어낸 걸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엘리아드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나 신이 세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 역시 어떻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신이 만들어낸 거거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영역과 속세의 영역, 즉 인간들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때야 된다? 신이 만들어낸 세상이 곧 속이기 때문에 성현, 속세에서 뭐가? 신의 의지, 신의 뜻, 그것이 드러난다. 이게 성현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성스러움과 인간이 어때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엘리아드의 주장이야. 그래서 신을 뭘로 보냐면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실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간 역시도 누가 만들어낸 거니까? 신이 만들어낸 거니까. 자, 핵심 말이 뭔지 알겠지? 엘리아드는 신은 원래 있는 것,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 것? 신이 만들어낸 것. 따라서 신의 의지인 성스러움과 인간의 세속스러움 어때야 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엘리아드의 입장이야.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결국은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뜻을 어디에서? 이 현상에서, 이 세계에서 구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 반대로 이제 우리 프로이트는 종교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신을 창조한 것은 누구다? 인간이다. 자, 뭘까? 다른 말 하면 종교를 만든 것도 누구야? 그러니까 종교를 만든 것도 인간이야. 자,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떨까? 불안감에 시달리는 존재야. 그치? 어떤 외부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등등등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필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줘 하자 우리. 이 말,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적 필요에 의해서 뭘 만들었다?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엘리아드는 어때? 입장이 다르지? 엘리아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 신은 본래 존재하는 거야. 신은 근원적인 것이야. 그래서 신이 만들어낸 거야. 그러나 프로이트는 아니지.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종교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종교적인 존재일 수 있어, 없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누가 보기엔? 프로이트가 보기엔. 왜? 심리적인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원래부터 인간은 종교를 가져야만 하는 그런 종교 존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입장이야. 자, 일단은 뭐 대표적인 이런 두 사상가의 예를 통해서 종교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구나. 종교라는 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 종교는 이럴 수도 있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이게 종교야. 그치? 자, 종교에 대한 얘기, 다양한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쉬운 얘기를 하자. 자, 종교라는 거는 어찌됐건 간에 그건 뭐냐면은, 자, 어떤 종교건 간에 나쁜 말을 하는 종교가 있을까? 그치? 이 종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겠지. 대부분 다 좋은 말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 불안감을 극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확고한 삶의 신념을 줌으로써 해서 더 인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하고, 또 뭘까? 종교 자체가 어떤 사회윤리 측면과 결부가 돼가지고 사회를 보다 더 안정적인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종교가 사실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될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안 좋은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 왜? 종교 간에 어때? 대립이 있잖아. 아까 잠깐 중간에 얘기했던 뭐야? 이 종교 간 대립. 이 종교 간 대립은 말이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얘기를 이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은, 결국은 답은 되게 쉬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은 요런 얘기를 해. 관용.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똘레랑스라도 부르는데, 결국은 이제 관용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 결국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관용이야. 이게. 그래서 볼테르는 이제 이런 거를 해결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도 보다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한 사람, 한스 퀸이라는 사람, 한스 퀸.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세계 윤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말.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도 황금률? 자, 황금률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종교가 대립하고 있지만 사실 종교 하나하나가 얘기하는 가치들을 끄집어내보면 어떻게 된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공통적인 가치관은 어떻다? 유사하다. 어느 종교가 사람을 해치라고 얘기할 것이며, 어느 종교가 서로 대립하라고 얘기할 것이며, 어느 종교가 서로 나빠라, 평화를 깨라, 이런 말 누가 하겠냐는 거지. 즉 어느 종교나 경전의 내용을, 즉 교리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된 가치관이 있다.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황금률. 그래서 뭐 이 황금률을 가지고 어때야 된다? 종교 간에 화합해야 된다. 화합이야, 화합. 내가 왜 화합을 얘기하냐면은 통합이 아니야. 통합이 아니야. 지금 세계에서 각 지역에서 종교 간 분쟁이 심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단일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함정으로 많이 나오거든? 말이 안 돼. 그치? 종교 간 뭐가 필요한 거다? 화합이 필요한 거다. 뭘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 황금률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이러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세계윤리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야. 자, 어때? 뭐 우리가 흔히 한 번쯤은 생각해본 문제들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게 되겠지. 아, 종교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러고 보니 종교 차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네. 이런 것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해볼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세속윤리와 종교윤리의 관계. 더 심하게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사회윤리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자,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 뭐겠어? 우리도 알고 있잖아. 상보적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내용이란 얘기지. 자, 세속윤리와 종교윤리가 때로는 대립할 수도 있을 거야. 서로의 가르침이 달라서. 그러나 궁극적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슷한 내용으로 수렴하게 돼 있어. 수렴하게 돼 있어. 이게 얘기하는 세속윤리와 종교윤리의 관계가 되는 거야. 상보적인 관계, 조화를 이루는 관계. 이것이 뭐다? 종교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성,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도덕적으로 삶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도덕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세속 윤리가 됐든 종교 윤리가 됐든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서로 겹치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라는 거. 자, 진짜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그치, 중세 시대의 어떤 유럽의 기독교 세력들이 중동 지방을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갈등, 인도 파키스탄 분쟁, 그 다음에 또 뭐 가까운 뭐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종교 갈등, 사실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이 종교 갈등은 되게 심각한 문제야.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갈등이 심한 나라는 아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 되게 신기해해. 아니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에 한 번쯤은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단원을 마무리를 지을 텐데, 예술과 종교윤리는 뭐 크게 복잡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지만 얘기했듯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고, 그게 내용 자체는 쉬울 수 있으나 문제를 좀 꽈버리게 되면은 풀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원래 그런 거지, 내용이 적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를 안 틀릴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그 다문화, 의식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정말로 마지막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갈수록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정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자.